광주 남구의 한 조용한 동네에 평소처럼 이른 아침부터 경찰 순찰차가 골목길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박현수 경위는 오늘도 밤샘 근무를 마치고 마지막 순찰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랜 근무에 익숙해진 그는 이 시간쯤엔 대부분 평온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시야 한쪽에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들어왔다. 작은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혼자 도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였다. 가방도 없고 주변에 어른도 없었다. 주변이 아무리 조용한 주거지라지만 이 시간대에 아이 혼자 거리를 걷는다는 건 뭔가 이상했다. 박현수 경위는 잠시 아이를 지켜봤다. 아이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멈춰섰고 고개를 들자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조심스레 입을 연 아이는 단 한 문장만 말했다. 엄마가 일어나질 않아요. 박현수 경위는 즉시 상황의 심각함을 감지했다. 아이는 이름을 김은하라고 밝혔고 집은 이 근처 아파트 단지 4층이라고 했다. 그 말을 끝으로 은하는 조용히 경찰관을 이끌었다. 차를 타지도 않았고 우는 소리도 내지 않았다. 단지 뭔가 무너진 듯한 표정이었다. 그렇게 단지 내 복도 끝에 있는 허름한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은하는 익숙하게 문을 열었다. 안은 깔끔했지만 생활의 여유는 느껴지지 않았다. 작은 거실엔 두 명이 겨우 식사할 수 있는 밥상이 놓여 있었고 싱크대엔 식기 몇 개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 벽엔 초등학생 아이의 그림과 함께 작은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그녀는 소파에 기대 쓰러져 있었다. 박현수 경위는 가까이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고 바로 응급 상황임을 판단했다. 여자의 이름은 유지원. 주민등록증과 처방전이 작은 약봉투 안에 함께 있었다. 약봉투엔 자가 면역질환의 이름과 함께 수개월 전 발급된 날짜가 적혀 있었다. 약은 거의 비어 있었고 새 처방전은 없었다. 병원 진료 일정도 끊긴 지 오래인 듯 보였다. 아이인 은하는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고민형을 껴안은 채 엄마 쪽만 바라보았다. 박현수 경위가 병원 이송을 위해 무전기를 들자 그제야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며칠째 약을 못 드셨어요. 어제도 계속 기침하셨고 오늘 아침엔 아예 못 일어나셨어요. 지원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다.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은 단 2명뿐, 남편은 없고 보호자 연락처라는 공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아침부터 엄마의 의식을 확인하고 경찰을 찾으러 나선 것이다. 은하가 박현수 경위를 찾아오기 전 얼마나 고민했을까? 혼자 집을 나서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지만 아이는 단호하게 결정했다.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건 경찰이라는 엄마의 말을 기억했기 때문이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유지원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아이는 경찰차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박현수 경위는 아이에게 혹시 다른 가족이 있냐고 물었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도 몇 해 전 돌아가셨어요. 엄마랑 저밖에 없어요. 이 상황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다. 이건 구조가 필요한 가족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구조 요청은 단 7살의 아이가 감당하고 있었다. 박현수 경위는 고민 끝에 은하를 경찰서로 데려가기보다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그의 어머니 김순정은 60대 중반의 퇴직 간호사였다. 평소에도 독거노인 돌봄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봉사에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박현수 경위는 전화를 걸어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고 어머니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데리고 와. 일단 애부터 밥 먹이고 생각하자. 그날 저녁 광주의 조용한 외곽주택에 처음으로 은하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김순정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맞이했고 은하는 서서히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한편 병원에서는 지원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했고 입원이 결정되었다. 의료진은 즉각적인 치료와 약물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보험도 없고 신분증도 유효기간이 지나 있었다. 의료비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다.
아이가 혼자 남았을 때의 보호자 지정, 아동복지센터 보고 여부, 임시보호시설 배치 등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은하가 아무리 침착해도 결국 미성년자였고 시스템상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날 누구보다 정확히 사태를 인식하고 행동했던 사람은 바로 7살 은하였다.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단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어른을 찾아 나섰고 그 선택이 결국 엄마를 살리게 됐다.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은 단 하나였다. 평범했던 광주의 아침, 그리고 낯선 아이의 단 한 문장. 엄마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 문장이 한 가족과 한 경찰,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긴 여정을 열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유지원은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환자의 의식이 흐릿하고 호흡이 불규칙하다고 말하며 즉시 검사를 시작했다. 박현수 경위는 의사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고 보호자로 등록된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하는 병실 근처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간호사는 아이에게 병원 보호자 대기실로 가자고 권했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유지원의 진료 기록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의사들은 치료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했다. 보험 정보는 수개월 전으로 중단되었고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았다. 병원 행정팀은 일단 긴급 환자 치료를 시작하면서도 재정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호자가 없으니 아무도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없었다. 박현수 경위는 의료진과 협의해 일단 응급치료를 지속하게 하고 이후 필요한 행정 처리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이가 더 이상 병원 복도에 앉아있도록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은하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어머니 댁에서 하루만 지내자고 제안했고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김순정은 은하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평소에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크게 놀라지 않았다. 은하가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나자 김순정은 박현수 경위에게 조용히 말했다. 엄마 혼자서 이 아이 돌볼 수 있어. 너는 병원 상황 정리하는 데 집중해. 박현수 경위는 다음 날 아침 유지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 의료진은 그녀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전신 염증 반응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치료를 이어가려면 보험 복구와 신분 확인, 약물 처방 이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행정처에 연락해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 과거 병원 진료 이력 등을 복구하려 했지만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 때문에 하루 만에 진행되기란 불가능했다. 무엇보다 유지원이 최근 몇 달간 의료체계 밖에서 지냈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의료비 문제도 컸다. 응급치료는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지만 이후 입원과 약물치료, 후속 진료비는 환자 부담이었다. 박현수 경위는 복지부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를 문의했지만 서류 제출이 우선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은하와 마주했다. 아이는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얼굴엔 피로가 쌓여 있었다. 박현수 경위는 아이에게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다. 엄마가 치료를 받고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며칠 전부터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도 매일 밥은 꼭 해줬어요. 기침할 때마다 약도 아껴서 드셨어요. 아이는 눈을 깜빡이며 말을 이었다. 어제는 김치 하나랑 밥만 먹었는데도 엄마가 맛있게 먹으라고 웃었어요. 박현수 경위는 아이의 말을 들으며 더 이상 감정에서 거리를 둘 수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정했다. 이 가족을 도와야 한다. 단순히 직업적인 책임이 아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다. 다음 날 박현수 경위는 병원 사회복지사와 접촉해 긴급 복지 신청 절차를 설명받았다. 유지원이 본인의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은행 명세서나 근로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했다. 문제는 그녀가 최근까지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만 해왔고 이력 증명도 어렵다는 점이었다. 한편 김순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역 복지센터 직원에게 연락해 상담을 요청했다. 담당자는 일단 사례로 등록해 줄 수 있으며 보호자 대행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은하의 임시 보호자가 될 수 있다고 자원했고 박현수 경위는 정식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은하는 매일 학교에 가는 대신 김순정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돕고 책을 읽으며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엄마 생각은 끊이지 않았다. 식사 중에도 잠들기 전에도 아이는 늘 같은 질문을 했다. 엄마, 언제 집에 와요? 김순정은 항상 같은 대답을 해주었다. 곧 나아지실 거야. 네가 잘 기다려주면 엄마도 힘낼 거야. 박현수 경위는 매일 병원과 관련 기관을 오가며 정보를 정리했다. 그는 아이의 이름으로 임시보호 시스템을 신청하고 유지원의 건강보험 자격 회복을 위한 상담을 계속했다. 관련 기관들의 요구 서류는 계속 늘어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은하는 어느덧 김순정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는 종이에 색연필로 가족을 그리며 말했다. 엄마랑 나랑 둘뿐이었는데 요즘은 할머니랑 아저씨도 가족 같아요. 김순정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유지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추가 치료를 계속하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의료비를 걱정했다. 간호사는 그녀가 병상에서도 계속 딸이 어딨냐, 돈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박현수 경위는 병실을 찾아가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은하는 안전하다고, 그리고 이 상황을 함께 풀어갈 방법이 있다고. 유지원은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렸고 박현수 경위는 그 순간 이 일이 단순한 공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광주의 어느 조용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었다. 한 아이의 용기와 한 경찰의 결심, 그리고 이웃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김순정은 매일같이 은하와 시간을 보내며 아이의 마음을 다독였다. 아이는 어느새 집안의 일과에 익숙해졌고 아침이면 함께 밥을 먹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엔 영상통화를 통해 병실의 엄마를 잠시나마 볼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은하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박현수 경위는 병원과 복지기관을 오가며 문서 작업에 몰두했다.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신청, 보험 자격 회복, 보호자 지정 등 할 일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신분증 재발급과 주민등록 등본 갱신을 위해 구청에도 여러 번 다녀왔다. 어느 곳에서도 절차는 간단하지 않았고 제출 서류와 대기 시간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는 한밤중에도 컴퓨터 앞에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며 메모를 정리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금세 다른 질문이 뒤따랐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을까? 김순정은 동네 복지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자신이 은하의 임시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고 복지 담당자는 임시 위탁 등록 절차를 안내해 주었다. 복지센터의 상담사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보호자가 되려면 법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순정은 서류를 모두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었다. 학교 측에도 상황을 설명해 출석 인정 처리를 받고 심리상담 연결도 신청했다. 학교에서는 은하가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말을 전하며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했다. 그즈음 병원에서는 유지원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직 많은 검사가 남아있었지만 치료 반응이 좋았고 무엇보다 회복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아이의 안부를 물었고 의료진은 그녀에게 아이가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한편 박현수 경위는 보건복지부 산하 긴급복지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는 말했다. 유지원 씨는 조건상 지원 대상에 부합하지만 문제는 현재 주소지와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최근에 급하게 이사하면서 주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세 계약서도 비공식이었다. 박현수 경위는 전세 계약서를 대신 증명할 수 있는 공과금 납부 내역과 주민센터에 전입사실 확인서를 첨부하겠다고 했다. 복지 담당자는 서류 보완을 조건으로 접수를 허가했다.
긴급 의료비 지원과 약값 보조는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그 외 생활비, 주거 지원, 재활 프로그램은 별도 심사가 필요했다. 또한 은하의 임시 보호 기간도 정해져 있어 일정 기간 내에 공식 후견인 혹은 친권자의 복귀가 이루어져야 했다. 시간은 많지 않았다. 복지센터에서는 은하가 보호시설로 옮겨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었고, 그런 상황은 박현수 경위에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관련 기관에 연락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동시에 유지원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했다. 그날 저녁 김순성은 박현수 경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나 말고 네가 보호자로 등록하는 건 어떻겠니? 박현수 경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너는 공무원이니까 행정적으로 더 원활할 수 있어. 나는 은하를 돌볼 수는 있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처럼 제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는 생각에 잠겼다. 단순한 보호의 범위를 넘어서는 선택이었다. 경찰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개인으로서 감당 가능한 일인지 고민이 들었지만 결국 그가 느낀 건 하나였다. 지금 이 가족에게 필요한 건 제도보다도 의지였다. 다음 날 그는 시청 아동복지과를 찾아갔다. 상황을 설명하고 은하의 복지 연장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 상담을 받았다. 담당자는 박경희처럼 가족 외 보호자가 직접 개입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시 후견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요건은 까다로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경찰 내부 윤리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역사회 내 신뢰 기반을 활용한 사례로 인정될 수도 있었다. 단 모든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했고 정기적인 평가와 보고가 요구되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유지원과 면담했다. 그녀는 약간 기운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여전히 지쳐 있었다. 박현수 경위는 그녀에게 은하가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은하만은 절대로 보호시설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밤 박현수 경위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자신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음을 알렸다. 김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네 인생에 들어온 건 우연이 아니야. 이제는 네가 책임질 차례야. 그 말은 무겁게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박현수 경위는 마음이 편해졌다. 그는 처음으로 이 상황을 임무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은하는 방 안에서 종이를 들고 나왔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내밀며 말했다. 여기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랑 나랑 그리고 경찰 아저씨랑 할머니 다 같이 있어요. 그 그림 속의 네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 작은 아이의 상상일지 모르지만 그 그림은 지금 이들이 향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이건 단지 구조나 보호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다. 임시 후견인 등록을 위한 서류가 하나둘씩 준비되기 시작했다. 박현수 경위는 시청 아동복지과, 구청 사회복지과, 그리고 병원 행정팀과 수차례 회의를 거치며 필요한 문서를 제출했다. 본인의 직업적 신뢰도와 김순정의 양육 가능성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되었고, 다행히도 복지 담당자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제 남은 절차는 은하의 생활 안정 여부에 대한 종합평가였다. 복지센터에서는 현장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아이가 거주 중인 환경이 적절한지, 보호자의 태도나 양육 여건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실사는 보통 통보 후 일주일 내로 이루어졌고, 은하와 박현수 경위, 김순정은 그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다. 유지원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약물 치료가 효과를 보이며 전신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있었고 기초 체력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의사는 몇 주 내에 일반 병실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지원은 여전히 의료비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퇴원하더라도 집세를 낼 수 없고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눈앞이 막막하다고 털어놓았다. 병원 사회복지사는 긴급 의료비 외에도 일시적 생계비 지원이 가능한 기관들을 안내해 주었지만 그 역시 복잡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했다. 박현수 경위는 그녀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현재 김순정이 은하를 잘 돌보고 있고 자신도 함께 아이의 일과를 챙기고 있다는 것. 또한 복지기관에서 임시 후견인 등록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점, 병원비 지원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유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다. 도움을 요청할 줄도 몰랐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주었고 그 손을 놓지 않고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며칠 후 복지센터의 실사가 진행되었다. 담당 공무원은 은하가 지내는 공간을 둘러보고 김순정과 박현수 경위에게 아이의 일과와 심리 상태에 대해 질문했다. 은하도 따로 상담을 받았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이야기했다. 엄마가 없어서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경찰 아저씨랑 할머니가 있어서 외롭지는 않아요. 엄마가 나아지면 다시 같이 살고 싶어요. 담당자는 은하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대속했다. 상담이 끝난 뒤 그는 박현수 경위에게 말했다. 은하 양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보호자 복귀 일정과 병원 측 회복 예후가 중요하게 반영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복지센터 회의에서의 최종 판단이었다. 그 회의에서는 은하의 버주 연장 여부와 함께 유지원의 양육 능력 회복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었다. 만약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은하는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질 수도 있었다. 박현수 경위는 이 점이 가장 걱정되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스템은 문서 중심이었다. 가족 간의 신뢰나 아이의 감정은 평가 항목에 명시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아갔다. 유지원에게 복지센터 회의에 대해 설명하며 아이가 현재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지를 강조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은하에게는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말했다. 저도 준비할게요. 다시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녀는 이후 재활 상담도 시작했다. 사회 복귀를 위한 간호사 상담, 간단한 건강식 요리법, 면역력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소개되었고 그녀는 하나씩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 모든 노력은 그녀의 기록으로 남았고 복지센터에 전달되었다. 은하는 여전히 매일 밤 엄마와의 영상통화를 기다렸다. 통화가 끝나면 조용히 그림을 그리거나 하루 일기를 쓰곤 했다. 그녀의 글에는 늘 같은 문장이 있었다. 엄마가 다시 오시면 나는 잘 지내고 있었다고 말해줄 거예요. 그녀의 의젓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순정은 어느 날 박현수 경위에게 말했다. 은하가 우리에게 온 건 축복이야. 그 아이는 단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어. 며칠 후 복지센터에서 회의 일정이 확정되었다. 김순정과 박현수 경위는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고 유지원은 병원 측 협조를 받아 화상 참여를 준비했다. 회의는 은하의 거주 연장 여부, 후견인 등록 승인, 지원 연계 기관 안내 등 중요한 결정을 다루게 되어 있었다. 회의 하루 전 박현수 경위는 다시 한번 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든 서류를 점검했다. 그날 밤 은하는 침대에 누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죠? 박현수 경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걱정되진 않아요. 경찰 아저씨랑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박현수 경위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아이의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겠다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는 끝까지 이 가족 곁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일 그 믿음의 무게를 증명할 차례였다. 복지센터 회의는 예정대로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 회의실에는 사회복지사,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병원 관계자, 그리고 김순정과 박현수 경위가 참석했다. 유지원은 병원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했고 복지센터 측에서는 사전에 제출된 각종 서류와 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회의는 차분하게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사회복지사는 먼저 은하의 현재 생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그녀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학습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보호자로 등록된 김순정이 아이를 잘 보살피고 있고 박현수 경위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외부 지원 체계도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논점은 향후 유지원이 다시 친권자로서 귀능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었다. 병원 측은 치료 경과를 바탕으로 환자가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비상 약물 의존을 벗어나 장기 관리 단계로 진입 중이라고 밝혔다.
유지원은 화상 화면 너머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지금까지 병원비 걱정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일어서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약도 꾸준히 복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아이의 생활을 위해 근로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점, 이전과 같은 불안정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일정한 수입이 가능한 직종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녀는 그 말을 하며 한참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처음부터 혼자 하려 했던 게 실수였어요.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회의 참석자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고 복지 전문가는 이후 판단 기준에 대해 간단히 정리했다. 현재 보호 환경의 안정성, 친권자의 회복 가능성, 아동의 정서적 반응, 그리고 제3자 보호자의 역할과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었다. 박현수 경위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행정 절차와 서류 작업, 복지 연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자신이 단지 직무의 연장선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자 했음을 밝혔다. 김순정 역시 말을 이어갔다. 자신은 이미 은하를 손녀처럼 여기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가 혼자 방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녀는 또한 유지원이 회복되더라도 일시적 보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간 보호자의 역할을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1시간 반가량 이어진 회의는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결정은 당일 오후 늦게 전달된다고 했다. 박현수 경위와 김순정은 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은하는 현관 앞에서 그들을 반기며 물었다. 결정 났어요? 박현수 경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날 저녁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담당자는 서류 검토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은하의 임시 보호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김순정을 공식 임시 후견인으로 등록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이로써 은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갖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지원이 치료를 이어가며 복귀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추후 채권 회복 심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되었다. 박현수 경위는 이 소식을 전하며 오랜만에 웃었다. 김순정은 조용히 손을 모아 기도하듯 감사를 표했고 은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이제 엄마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유지원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처음으로 면회가 가능하다는 허가가 나왔다. 김순정과 박현수 경위는 아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은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천천히 웃음을 보였다. 병실에 들어선 은하는 조용히 엄마 앞에 섰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은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난 괜찮았어. 잘 지냈어. 걱정 안 해도 돼. 유지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가 더 단단해진 듯한 느낌이었다. 면회 시간이 끝난 뒤 박현수 경위는 유지원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복지센터 결정사항, 임시 후견 등록 내용, 향후 회복 일정 등을 다시 정리해 주었다. 유지원은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은하가 나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나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날 이후로 유지원은 물리치료와 심리상담을 병행하며 점차 회복 속도를 높였다. 그녀는 매일 복약 스케줄을 기록하고 생활계획표를 작성하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은하 역시 변해갔다. 그녀는 아침이면 스스로 준비를 하고 학교에 다녀와서는 엄마에게 보낼 편지를 쓰거나 그림을 그렸다. 그 속에는 가족이라는 말이 점점 더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김순정은 박현수 경위에게 말했다.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버텨주는 사람들이 가족이지. 박현수 경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그렇게 변해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은하는 식탁에 앉아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자신이 그린 가족 그림과 병원 팔찌, 그리고 박현수 경위가 처음 자신에게 준 명함이 들어있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시작이에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 상자 속에는 단지 물건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낸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유지원의 건강은 안정을 찾아갔고 복약과 상담을 성실히 이어가면서 일상 회복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은하도 학교에 복귀했고 담임교사는 아이가 또래보다 성숙하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평했다. 아이는 수업 중에도 조용히 집중했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려 노력했다. 선생님은 어느 날 은하가 그림일기에 쓴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왔다. 은하가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금 내 곁엔 2명의 어른이 나를 믿어줘요. 그래서 나도 나를 믿기로 했어요.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박현수 경위는 아이가 겪은 시간들이 결코 상처로만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 오히려 은하는 그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다. 박현수 경위가 순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김순정의 집 앞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을 은하의 친부라고 소개했다. 이름은 최도윤, 은하의 출생신고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었고 주소지 변경이 없었던 탓에 법적 권리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박현수 경위는 놀랐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차분히 질문했다.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답했다.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제 인생이 안정됐고 아이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고 아이에게 더 나은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말을 꺼냈다. 오늘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법적 문제는 이미 검토했습니다. 박현수 경위는 곧바로 상황을 정리했다. 현재 은하는 임시 후견인 아래 보호받고 있으며 복지센터의 공식 결정과 법원 판단 없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도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 아이입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정식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순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은하는 그 남자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아주 어릴 때 한두 번 본 적이 있을 뿐이었다. 아이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날 밤 은하는 박현수 경위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 아빠라고 해도 낯설어요. 전 지금 가족이 너무 소중해요. 다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엄마가 돌아올 날 기다리는 이 시간이요. 박현수 경위는 아이의 말을 복지센터에 바로 전달했다. 그리고 법률 상담을 위해 지인인 공익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는 최도윤이 법적으로 친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지난 3년간 아무런 연락이나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점은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현재 아이는 안정적인 보호 아래에 있으며 정서적으로 새로운 가족에 깊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양육권 변경은 아동복지법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문제는 법적 다툼이 현실화되면 아이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박현수 경위는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었다. 그는 최도윤에게 다시 만나 대화를 요청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자리에서 박현수 경위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은하는 지금 누구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단지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해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지금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최도윤은 처음에는 완강했지만 아이가 자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는 며칠간 연락을 끊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 박현수 경위는 복지센터와 함께 은하의 감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 며칠 뒤 최도윤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다른 얼굴이었다. 그는 아이를 당장 데려가는 대신 한 달에 한 번 면담을 신청하고 싶다고 했다. 박현수 경위는 그 요청을 복지센터에 전달했고 전문가 입회하에 제한적 면담을 허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첫 만남의 날 은하는 긴장했지만 끝까지 예의를 지켰다. 대화는 어색했지만 최도윤은 무리하게 다가가지 않았고 아이의 반응을 존중했다. 면담이 끝난 뒤 은하는 김순정에게 말했다. 저 사람 나를 모르지만 노력하려는 건 보여요. 하지만 난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김순정은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며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박현수 경위와 함께 다시 복지센터를 찾아 아이가 지금의 가족 안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센터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일정 기간 후에는 가족법원에서 친권 조정 관련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을 안내했다. 그때까지 현재의 보호체계는 유지되며 은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날 밤 박현수 경위는 잠들기 전 아이의 방을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은하는 책상 위에 자신이 그린 새로운 가족 그림을 올려두고 있었다. 그 안에는 엄마와 자신, 김순정, 그리고 박현수 경위가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작게 그려진 사람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었다. 그림 위에 아이는 짧게 적어두었다. 모르는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그 글귀를 보며 박현수 경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아이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곁에 있겠다고. 지금처럼 언제나처럼. 2주가 지나고 난 어느 토요일 아침, 김순정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은하의 방을 조심스레 두드렸다. 은하는 아직 잠에서 막 깨어난 얼굴이었지만 봉투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다. 김순정은 미소만 지은 채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봉투 안에는 2장의 서류와 하나의 엽서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가족법원의 결정문이었다. 김순정과 박현수 경위가 공동으로 은하의 친권 외 보호자로서 임시 지정되었고 보호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하나는 복지센터에서 보낸 감사편지였고 엽서에는 아이의 그림이 인쇄되어 있었다. 은하는 조용히 박현수 경위를 찾으러 나왔다.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그를 보며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 맞죠? 박현수 경위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웃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도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유지원의 상태가 더 안정되었고 곧 퇴원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치의는 일정 기간 외래 진료를 병행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했다. 퇴원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로 정해졌고 그 소식에 은하는 종일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오랜만에 손편지를 쓰고 작은 상자에 엄마를 위한 선물을 포장했다. 상자 안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팔찌, 학교에서 받은 칭찬 도장, 그리고 김순정이 구워준 쿠키 몇 개가 들어있었다. 한편 박현수 경위는 유지원이 퇴원 후 머무를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원래 살던 아파트는 계약이 종료되어 비워야 했고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다행히 김순정이 아는 지역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소형 공공임대주택 한 채를 연결받을 수 있었다. 주택은 병원 근처였고 외래 진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데 적절한 위치였다. 박현수 경위는 이사 준비를 도우면서 최소한의 가전과 생필품도 지원 신청했다. 여러 기관이 힘을 모은 결과 주거와 생활이 가능할 만큼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드디어 퇴원 당일, 은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묶고 파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엄마가 예전에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옷이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은 후 조용히 가방을 들고 나섰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유지원은 이미 휠체어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긴장과 미소가 함께 있었다.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은하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순간은 모든 설명을 대신할 만큼 충분했다. 퇴원 수속을 마친 후 4사람은 함께 새 집으로 향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 가득했다. 김순정은 냉장고에 반찬 몇 가지를 채워두었고 은하는 책상 위에 손편지와 선물 상자를 올려두었다. 유지원은 집안을 천천히 돌아본 뒤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박현수 경위와 김순정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인사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정이기도 했다. 며칠 뒤 복지센터에서 가정방문 일정이 잡혔다. 새롭게 등록된 주거지에서 유지원의 생활 적응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였다.
김순정과 박현수 경위는 함께 배석했고 은하는 차분하게 자신의 생활을 설명했다.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엄마랑도 저녁마다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가끔 경찰 아저씨 집에도 놀러 가요. 할머니랑 같이 요리도 해요. 담당 공무원은 기록을 정리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유지원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태도로 회의에 임했다. 그녀는 복지 혜택이 단절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절차를 성실히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방문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복지센터 측은 향후 3개월간 월 1회 점검을 통해 장기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안내했다. 그 주 주말 김순정의 제안으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다. 집 근처 사진관에서 네 사람은 함께 포즈를 취했고 은하가 먼저 손을 내밀어 모두의 손을 맞잡게 했다. 사진사는 셔터를 누르며 웃었다. 가족이란 말 정말 잘 어울리네요. 촬영을 마친 뒤 은하는 작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엄마가 입원했던 날부터 매일 그린 그림이 모여 있었다. 병원 복도, 김순정의 집, 경찰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이 들어갈 자리가 비워져 있었다. 은하는 그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그릴 거예요. 박현수 경위는 아이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그날 밤 김순정은 앨범을 다시 펼쳐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결국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기도 해. 그녀의 말에 박현수 경위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고 은하는 책상 위에 새 노트를 펼쳐 제목을 적었다. 우리 가족 이야기 2번째 시작. 봄이 다시 돌아왔다. 벚꽃이 흩날리는 그 계절. 유지원은 지역 보건소의 추천으로 한 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의 직함은 환자 권익 옹호 지원사였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자연스럽게 풀어냈다. 병원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복지제도를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그녀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알려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를 만나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마치는 이들이 늘어났고 센터 직원들은 말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다시 용기를 내는 것 같아요. 은하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여전히 반에서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였다. 학교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아이로 불렸다. 선생님은 학부모 상담 시간에 김순정을 보며 말했다. 은하는 주변을 잘 살펴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지만 친구가 울면 가장 먼저 옆에 가요. 분명 무언가를 겪고 자란 아이죠. 김순정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맞아요. 그 아이는 삶을 통해 배운 게 있어요. 그해 봄 학교에서는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라는 발표 수업을 열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준비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며 각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은하도 발표를 신청했다. 발표 당일 그녀는 검은 머리를 가지런히 묶고 연단 앞에 섰다. 손에는 얇은 앨범 하나가 들려 있었다. 첫 장을 넘기며 말이 시작됐다. 저는 김은하예요. 오늘은 제 가족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가족은 엄마와 저,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박현수 경찰 아저씨예요. 아이들이 술렁였지만 은하는 담담했다. 그녀는 엄마가 아팠던 시절부터 자신이 도움을 구했던 날, 그리고 새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을 짧게 설명했다. 한 장씩 사진을 넘길 때마다 교실 안은 조용해졌고 마지막 장을 넘기며 아이는 말했다. 우리 가족은 조금 특별해요. 처음부터 함께 살았던 건 아니지만 서로를 지켜주고 이해해주면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발표가 끝나자 몇몇 아이들이 조용히 손뼉을 쳤다. 담임선생님은 잠시 말이 없었고 발표를 마친 은하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날 저녁 박현수 경위는 퇴근 후 평소처럼 김순정의 집에 들렀다. 식탁 위엔 은하가 직접 그림 그림과 함께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오늘 학교에서 가족 발표했어요. 나중에 꼭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우리 가족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박현수 경위는 조용히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아이의 말처럼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다. 몇 주 후 김순정은 주민센터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 초대받았다. 그 자리에서 은하가 쓴 짧은 편지가 낭독되었다. 할머니는 저에게 두 번째 엄마예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아플 땐 미음을 끓여주고 학교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괜찮아, 은하야 라고 말해줘요. 나는 할머니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편지를 듣고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김순정은 무대 아래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실감했다. 박현수 경위는 조금 늦게 행사장에 도착했다. 그는 뒤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였다. 은하는 씩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작은 식당에 모여 조촐한 저녁을 함께했다. 메뉴는 은하가 고른 된장찌개였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은하는 조용히 박현수 경위에게 물었다. 아저씨, 우리 진짜 가족이 된 지 얼마나 됐어요? 딱 1년. 그럼 오늘이 가족 생일이에요? 박현수 경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하는 당장 종이와 색연필을 꺼내 가족 생일이라는 제목의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카드를 다 쓰고 나서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가족 사진 또 찍어요. 이번엔 친구들도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 들려주고 싶어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 동네 사진관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은하의 친구들, 김순정의 지인들, 유지원의 복지센터 동료들까지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의 삶에 손을 내밀어 주었고 그것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는 점이었다. 사진사는 카메라를 들며 말했다. 이번엔 다 같이 웃을게요.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리는 순간 은하는 속으로 하나의 문장을 떠올렸다. 가족은 선택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그날 저녁 앨범 첫 장에 적힌 글귀는 다음과 같았다. 가장 작고 조용한 목소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다시 따뜻해진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은 피를 나눈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함께 아파주고 함께 웃어주며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는 진심이 모여 하나의 따뜻한 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작은 관심과 진심 어린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더 바라보고 누군가의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세상은 분명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느끼신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